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 7장,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랙스완 7장의 원래 제목은 희망의 대기실에서 뭐 이런 건데 저는 좀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이 이 장의 내용을 잘 요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앞으로도 2장 더 있는데요. 이 책 전체의 그 구조를 보면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왜 블랙스완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다른 설명들을 이렇게 쭉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블랙스완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서 블랙스완을 우리가 블랙스완이 있는 곳으로 가고 블랙스완을 원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블랙스완 7장은 나름 재미있는 면이 하나 있는데요. 6장에서는 나심은 이야기에 속지 마라. 이야기의 힘에 우리는 휘둘린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7장은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타르타르의 사막이라는 책에 대한 겁니다. 이 책은 1976년에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책의 존재 자체는 이제 소설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런 책이 있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르타르의 사막이라는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드라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사학교를 나와서 젊은 장교 시절부터 이제 변방의 요새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막 저쪽에서 타르타르가 습격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아마도 이제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변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데도 이 사람은 결국 여기에 정착해서 평생을 이 타르타르가 습격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르타르가 습격해 오죠.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사람은 이미 너무 늙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타르타르의 습격을 기다려왔는데 그 사건을 놓친 거죠. 그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이 일종의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에 실패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낭비되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런 책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영화를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인생의 본질, 우리가 심지어 동경하고 공감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이 있고 영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드라고의 삶은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평생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반드시 어리석은가?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위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관한 얘기가 이 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소개할 내용은 행복의 미적분입니다. 이 행복의 미적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미적분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은 행복했다. 오늘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쓴다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매일매일 일기를 썼더니 행복한 날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순간의 행복이 많으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복의 미적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과에서 이제 알게 되는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행운이나 소득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행복감이 금방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만 원을 벌 때 혹은 1억을 벌 때 당연히 1억을 벌 때가 더 행복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가 100배, 1000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이
1년에 딱 하루 2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말해서 1년에 딱 하루만 20억을 벌 확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1년에 평균적으로 20억을 버는 사람이죠, 그래도. 그렇지만 하루만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매일같이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봐야, 다 합쳐봐야 뭐 3,65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20억 버는 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돈인데, 문제는 특히 앞에서 소개한 행복의 미정분의 관점에 따르면 누가 행복한 거냐 이거예요. 이 매일같이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매일매일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행복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지라고 하면 행복한 날이 많을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만 20억을 버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도 못 벌고 지나갔네, 내일도 못 벌고 지나가겠지,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겠죠. 그러니까 총액적으로는 20억을 더 벌 수도 있지만 행복의 미적분의 관점에 따르면 1년에 딱 하루에 20억을 버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행복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사회는 특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대 사회는 불행히도 이런 우리 몸이 가진 이런 유전적인 법칙에 따라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극단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 올리면 소득이 하나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해도 소득이 없다가 어느 날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의 나라인데, 현대 사회는 점점 극단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런 선형적이라는 것이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만큼 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으니까 비선형적인지요. 비선형적인 일이 가득하고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작가, 과학자, 사업가, 예술가 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글을 써도 사실은 아무 소득도 없다가, 이 중에 소수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필드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복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문제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이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반복하는 일들은 점점 더 기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점점 이런 작가, 과학자, 사업가, 예술가들 같은 식으로 바뀝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은 점점 사라지죠.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든가.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는 소확행이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막 창의적인 일을 하죠. 근데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죠. 보상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은 학교를 오래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소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니죠. 언젠가는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보상은 지연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소득을 얻어야 행복해지는 존재인데, 유전적으로는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극단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행복의 미적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그 20억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매일 10만 원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20억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걸 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같은 것은 우리의 어떤 짐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원시인 시절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느낌의
영향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행복감이고,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눈앞의 이득을 버리고 미래의 큰 이득을 찾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반드시 소확행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꼭 토탈 양이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게 드라고의 예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 소개된 얘기가 있었죠. 그 사람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성공하지 못하고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늘 행복합니까? 내일 행복합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을 따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긴 스케일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돼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짜잘한 것을 찾아서 행복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뒤를 돌아보면서 좀 더 대단한 꿈을 가지고 싶고 야심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 다시 말해서 이런 눈앞의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스케일을 보는 사람, 이성은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행복할까? 안정과 작은 행복만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이성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망의 대기실에서 실패한 삶을 산 드라고를 결코 저 사람은 바보야 라고만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동정하고 동감하고 혹시 나도 오히려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7장에 나오는 얘기를 정돈을 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 소확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짐승에서 시작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컴퓨터나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한테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살다 보면 우리가 안에서 피로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더라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어차피 우리를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만 쫓으면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가끔 커다란 소득이 돌아오는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사회는 어차피 우리를 희망의 대기실에 계속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바로 같은 꿈을 꾸는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꿈을 꾸는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는 그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같이 똑같이 연구를 하는 과학자 동료가 있으면, 제가 오늘 실험을 했는데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했을 때, 과학자 동료라면 야, 나도 그래. 어차피 이쪽은 일이란 게 그런 거야. 매일매일 뭘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했더니 6개월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대단한 발견을 하는 거니까 실망하지 마라고 하겠죠. 그런데 같은 꿈을 꾸지 않는 동료, 이 전혀 과학을 모르는 어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너는 도대체 한 게 뭐냐,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이런 현대 사회의 조건을 봤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꿈을 꾸는 동료를 주변에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면 단순히 그거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적극적일 필요도 있다라고 나심은 지적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사람이 호구일 때 혹은 바보일 때 자주 잃지만 가끔 크게 따는 사업 투자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런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세계에 매몰돼서 살 때 매일매일 자주 잃지만 그러다가 가끔씩 크게 소득이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사업 투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블랙스완 중에서도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성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리고 스태미나가 필요하다고 나심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시도하면 주변에서는 계속 비판이 들어오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심은 이것을 이렇게 조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7장을 읽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이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과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이후에 그 나심이 쓴 안티프레질이라든가 그런 다른 책을 보면 실제로 나심은 투자를 할 때 안전한 투자와 드물지만 큰 소득을 주는 위험한 투자를 동시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장 그 희망의 대기실에서를 읽고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